이야기 듣기 좋은 밤 짤자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인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촬영한 풍경 영상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며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중매제의가 된 방랑시인 김삿갓. 넓은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는 바랑 하나 달랑 메고서 이골저골 떠돌아다니던 시인 묵객 김삿갓. 고을 원님이 잔치상을 차려주고 모셔도 이튿날이면 훌쩍 떠나고 어느 주막 마당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새벽녘이면 자취 없이 사라지는 방랑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 김삿갓이 어느 해 봄 전라도 한 마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봄볕은 따뜻하고 개나리는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 집 담장 안에서 젊은 총각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골목 안에서는 처녀 한 명이 한숨을 내쉬며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가 이내 각자 딴 곳을 바라보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가던지. 김삿갓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혼자 씩 웃었습니다. 허허, 저것 봐라. 저 눈빛에 저 한숨을 보아하니 아주 애틋한 사이인데 짝사랑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리 멀찍이 서 있는 게야? 그렇게 한참을 궁금해하다가 그날 저녁 김삿갓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사랑채에 묵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조서방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소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고 논밭도 아주 넓었으며 집안에 하인도 여러 두고 있었죠. 먹고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니 넘쳐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물리고 나서 조서방이 김삿갓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진 김삿갓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넉넉한 살림에 한숨은 무슨 한숨이십니까? 그러니 조서방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아이 혼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사요? 아드님. 총각이 다 컸으면 장가는 들어야죠. 헌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 아들이 마음에 두는 처자가 있기는 한데. 조서방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데요. 말씀을 끝까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처자가 최진사댁 규수입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집은 비록 살림은 넉넉해도 가문이 변변치가 않고 저 최진사댁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뼈대가 있는 양반 가문이라 도무지 찾아가서 이 혼례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엄두가. 허허. 김삿갓은 잠시 집 천장을 바라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조서방이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하여 어렵고 말고요. 최진사 어른이 비록 집안이 가난하시긴 해도 그 집안의 법도가 어찌나 엄한데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최진사 어른께는 함부로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를 찾아가서 했다가 면박이나 당하면 어쩝니까? 아이 거참, 처녀 총각이 서로 좋다는데 양반 상놈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진사 어른 그 사람도 사람인데 밥을 안 드시고 사십니까? 예? 며칠 후면 최진사 어른의 회갑이라고 내 들은 것 같은데 내일 당장 살진 송아리 한 마리를 준비하시오. 조서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 송아지야 10마리라도 구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가져갔다가 오히려 깐깐한 그 어른의 역정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무슨 뇌물이라도 바치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김삿갓이 손을 번쩍 들어 조서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참 말이 많으시오. 그렇게 소심해서야 어찌 아들 장가를 보내겠소이까? 걱정 마시고 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잠이나 푹 잡시다. 아, 예. 조서방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삿갓은 코를 쿨쿨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행색을 가다듬더니 조서방에게 일렀습니다. 준비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나를 따라오시오.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조서방께서는 그저 내 뒤에 서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방은 깔끔하게 도포를 차려입고 덜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김삿갓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인 하나가 굵은 밧줄에 송아지를 묶어서 이끌었습니다. 최진사댁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조서방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뚝 솟은 솟을 때문에 낡았지만 반듯한 현판이 걸려 있었고 문설주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집안 어디서고 흐트러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이 그러나 거침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그네가 최진사 어른을 뵈러 왔다고 여쭤주시오. 예. 하인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에 이르자 최진사가 미닫이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진사는 허연 도포를 걸친 노인으로 눈빛이 날카롭고 인매도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죠. 뉘시오? 예. 저는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중신아비로서 진사 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충신?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소이다. 목소리부터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김삿갓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혼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며칠 후면 어른의 회갑이시라 들었는데 오늘 밖에 조부자 어른께서 몰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뭘 몰고 왔다는 게요? 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회갑잔치 때 기묘하게 쓰시라고 말이죠. 최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송아지가 아니고 이 집채만한 황소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뿔도 우람하고 등판도 아주 넓어서 마당을 가득 채운 것 같은 그런 황소였습니다. 실은 이 조서방이 간밤에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하인에게 몰래 이른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준비하는 거 좀 더 크게 준비하자고요. 뒤에서 조서방이 눈을 크게 뜨고 김삿갓의 등을 슬쩍 찔렀습니다. 김삿갓은 그 눈길을 본 척도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서방이 재빨리 나서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만 어르신 회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에 최진사 어른을 존경해 오면서도 마땅히 찾아뵐 기회를 얻지를 못하다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니 최진사는 그 큰 황소를 한 번 더 바라보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 저런 것을 다 가지고 오셨소. 입으로는 그리 말했지만 표정은 처음보다는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꼿꼿이 살아온 양반이라도 회갑날 잡아먹을 황소 한 마리가 눈앞에 버티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안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이었죠. 그 낌새를 눈치챈 김삿갓이 이때다 싶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 최진사 어른,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뭘 말이오? 제가 여러 고을을 떠돌다 보니 이 별의별 집안 내력을 다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 조부자 어른도 예전에는 양반 가문이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진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소만. 아주 예전에 우의정을 지내신 조영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부자 어른이 그분의 20대 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삿갓이 그 자리에서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태연히 말을 하니 듣는 쪽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최진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소? 김삿갓은 품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최진사님, 혹시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쓰신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반전이라는 책입니다.
최진사는 눈을 빛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양반, 선비, 이런 걸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연한 박지원의 이름 앞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죠. 최진사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최진사가 그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양반을 팔았다라. 김삿갓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와 여기 조부자 어른 집안의 내력이 아주 판박입니다. 이 조부자 어른의 오대조 어른께서 어찌나 명민하셨던지 새로 부임해오는 사또마다 그 오막살이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헌데 아무리 명민하셔도 당장 끼니를 때울 곡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양반 신분을 팔아서 살림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팔았다는 게로구만. 예, 그렇죠. 그 후로 집안이 대를 이어서 살림을 불려나갔지만 신부는 이미 평민으로 낮아진 터라 겉으로는 상민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부자 어른을 보십시오. 마을에 서당을 짓는데 돈을 내시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저 향약에도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데 그런 일은 무식한 상놈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품격이, 그런 뼈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최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진사도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뼈대 있는 양반 집안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살림은 쪽박 신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서 이웃집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회갑이 다가와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 한번 제대로 차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 법이었죠. 조부자는 비록 신분은 낮은 평민이라도 그 대신에 아주 넉넉한 살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집안 내력도 그리 변변치 않은 집안이 아니라 했습니다. 두 집안이 사돈이 된다면 한쪽은 명예를 얻고 한쪽은 풍요를 얻으니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두 집안의 젊은이가 이미 서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을 안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사도 물론 자신의 딸이 이 조부자의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진사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 한마디에 조서방이 자리에서 엉덩이가 들썩 했습니다. 반면 김삿갓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한 모금 굴꺽굴꺽 마셨습니다. 최진사 어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그 인연을 정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연을 최진사 어른께서 잘 풀어주신다면 두 집안이 합쳐져서 이 마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집안이 생겨날 것입니다.
김삿갓의 말을 들으며 최진사는 한동안 마당의 황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황소는 여전히 우람하게 서서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최진사가 조서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쪽 아드님이 어떤 인물이오? 조서방이 황급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재주는 미천하오나 심성 하나는 바르게 키웠습니다. 최진사 어른의 규수 덕에 더욱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진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이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좋소. 한번 만나 보십시다. 그 한마디에 조서방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을 끙끙 앓던 일이 이 삿갓은 나그네 하나 덕에 반나절 만에 풀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집안은 몇 차례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결국 혼례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진사 댁 규수는 며칠이 지나도 볼이 발그레한 채로 다니더니 어느 날 아침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오다가 길 건너 담장에 기대고 있던 총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부자의 아들이었죠. 이번에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삿갓은 혼례날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던 날 조서방 댁에서 거하게 술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하, 이래서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조서방은 연신 고맙다고 절을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조영무라는 우의정 그 사람의 20대 손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저희 집안이요? 그러자 김삿갓은 삿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하유, 이보시오 조서방.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있어 그런 건 따져서 뭐 하겠소. 두 집안이 합쳐지면 그냥 양반이 되는 게 아니겠소이까. 조서방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삿갓은 삿갓을 눌러쓰고 바랑을 메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새순을 틔우기 시작한 감나무였습니다. 김삿갓은 그 앞에 잠깐 멈춰 서더니 싱긋 웃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서로 눈도 못 마주치던 그 처녀 총각을 떠올렸죠. 이후 이어진 김삿갓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김삿갓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저 멀리 아침 안개 속으로 삿갓 하나가 유유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부른 노인의 연주. 옛날 아주 매섭도록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늙고 가난한 악사 한 명이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악기를 든 손이
금세 얼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악사는 떨리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추운 날이로구나. 어디 따뜻한 곳에서 쉴 수는 없을까? 이 늙은 악사는 젊었을 적 이 거리에 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가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 노래에 매혹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기꺼이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악사는 늙었고 목소린 쉬었으며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하룻밤 잠자리조차 얻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도 남루한 옷차림의 이 초라한 노인을 재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시오. 여기서 구걸하지 마시오. 이 늙은 악사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거절뿐이었습니다. 늙은 악사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강가에 조그마한 성당이 보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제단과 성모상이 보였습니다. 저기라도 들어가서 잠시 쉬어 가야겠구나. 늙은 악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은 밖보다는 따뜻했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악사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는 자신의 쓸쓸하고 슬픈 심정을 성모 마리아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이 바이올린 뿐이구나. 성모님께 내 마지막 연주를 드리리라. 악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을 켜면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퍼올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뜨거운 눈물이 이 악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연주는 비록 손이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비록 쉬었지만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모상이 천천히 몸을 굽히더니 늙은 악사 앞에 자신의 금구두 한 짝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땡그랑. 금구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성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악사는 깜짝 놀라서 연주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악사는 너무나 기뻐서 성모상을 향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금구들을 조심스럽게 주어서 품에 안고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구두를 들고 즉시 가까이에 있는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빵을 사고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장, 이 금구두를 좀 사주시겠습니까? 악사가 조심스럽게 금구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방 주인은 이 늙은 악사를 수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남루한 차림새의 초라한 노인이 이토록 귀한 금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두를 어디서 구하셨을까? 그것은 저 성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성모님께서 이 금구두를 주셨다고요? 참. 금은방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가난한 악사가 어디선가에서 금구두를 훔쳐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금은방 주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경찰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억울하게 결국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났단 말이오? 성모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뭐? 참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정까지 가서 늙은 악사는 거듭 항변했습니다. 그 금구두는 절대로 훔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제가 성당 성모상 앞에서 연주를 드렸더니 성모상이 갑자기 몸을 굽히시며 이 금구두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재판관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모상이 움직였다고?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재판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 늙은 악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스러운 성당에서 성모상의 금구두를 훔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늙은 악사가 간절히 외쳐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늙은 악사는 강가의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를 불쌍히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악사를 노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성스러운 물건을 훔치다니. 저런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지옥에 나가라. 어느덧 행렬이 작은 성당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늙은 악사는 자신을 끌고 가는 관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위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지막 소원이니 까짓거 들어주지. 허튼 짓을 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 예, 연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부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악사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부디 보여주소서. 그런 다음 여위고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연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노래는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맑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와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노래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저 소리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천상의 소리 같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앞에서 성모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모상은 천천히 몸을 굽히고 늙은 악사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금구두 한 짝을 마저 악사 앞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땡그랑.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금 봤는가? 성모상이 정말로 움직였어요. 기적이다. 기적이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늙은 악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모님께서 그에게 금구두를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은 악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수가.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 판단했소. 관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사를 신고한 가게 주인도 넙죽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늙은 악사는 그들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과 관리와 구경꾼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성모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벗은 늙은 악사도 함께 그 누구보다도 성심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늙은 악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늙은 악사는 다시는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성인처럼 대접해 주었고 그의 성스러운 연주를 들으러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악사는 남은 여생을 성당에서 성모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며 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그의 노래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간언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더구나 그 윗사람이 임금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죠. 조선시대 왕과 신하 사이에는 그런 팽팽한 긴장이 늘 존재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면서도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신하의 자리, 그리고 듣기 싫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왕의 자리.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의 간언. 옛날 조선시대 태종 때 일입니다. 태종 임금은 어전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상소가 올라왔나? 태종이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사엄두와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들이옵니다. 내관이 상소문 뭉치를 올렸습니다. 태종은 상소문들을 보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이 일로 벌써 10번째 상소가 아니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똑같은 내용을 10번이나 올리다니. 지겹지도 않은가? 나원 참. 태종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가지고 나갈까요, 전하? 아니다. 봐야지. 봐야지. 조선시대는 왕과 신하들의 말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윤허를 할 때까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댔고 왕은 그때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하였습니다. 태종은 특히 신하들의 집요한 간언에 잔뜩 지쳐 있었죠. 한 가지 일로 10번, 20번을 간하면 내 어찌 국정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일들은 어찌 처리해? 태종이 측근 신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전하, 대간들의 임무가 간쟁이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태종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어. 며칠 후 태종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언관이 3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물러가는 법이었다. 근일에 상소하여 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내가 일찍 가부를 결단하지 않은 것은 사직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리라 뜻한 것이었다. 지금 대소신료와 대간과 형조에서 간언과 상소를 3차례 이상 난잡하게 신청하는 것은 이건 옛 제도에 어긋난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에도 심히 좋지 않으니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지부종으로 처벌할 것이야. 교지부종이란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번 이상 간언하면 처벌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종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모든 진언과 상소는 3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 3번 간하여도 내 듣지 않으면 그냥 물러가고 3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야. 어저는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드디어 간언을 막으시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태종은 그런 신하들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구만. 하지만 태종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사관원에서 급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오늘 내리신 교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관원 관원들이 어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교지를 거두라니. 태종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관원 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하는 책임에 있는 자는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여러 번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10번, 20번을 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찌 3번 간하는데 구애받겠습니까? 사관원 관원의 말에 태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실을 위한 일이라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사원부에서도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3번 이상 간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조정에서 행할 법이 아닙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원부 관원들도 어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태종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사원부 관원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임금의 옳지 못한 주장을 반박하고 뜰에 서서 간하여 싸우고 임금의 옷깃을 당기며 간하고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며 간절히 간한 것 또한 죽음으로써 간쟁함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을 따져보면 모두 임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듭 공경하고 효도하여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만약 3번 간하고 그만두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삼는다면 이는 신하들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사원부 관원의 말이 끝나자 어전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간하듯 신하가 임금에게 간한다. 태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필이면 아들인 양녕대군이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양녕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세자는 무슨 일인가? 대간들의 말이 옳사옵니다. 언로를 막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양녕대군의 말에 태종의 얼굴이 잔뜩 굳어졌습니다. 세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바마마, 간언을 막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신하들이 간언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의 잘못을 누가 바로잡겠사옵니까? 양녕대군의 말에
태종은 결국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따르지 않겠으니 번거롭게 굴지 말라. 아바마마, 모두 물러가라. 태종은 계속해서 신하들이 3번 이상 가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꿋꿋이 간쟁을 계속했죠. 전하, 이 일은 잘못되었사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아래옵니다. 전하, 또 아래옵니다. 또. 태종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대간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대간들은 처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은 그때마다 화를 냈지만 막상 엄포를 놓은 대로 대간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처벌하면 또 저들을 처벌했다고 뭐라 할 것이고, 저들을 용서하라, 사면하라 또 뭐라 할 것이고, 계속해서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머리가 아프구나.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민한들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대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끝내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는 대관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죽고 난 후에 뒤를 이어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만든 이 3번 가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간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하들이 마음껏 간언할 수 있도록 하라. 세종의 명령에 대간들은 환호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후대의 임금들도 신하들의 집요한 간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종처럼 간언 횟수를 제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실패를 모두 기억했기 때문이죠. 조선의 언론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신하들의 끈질긴 간언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충신은 임금이 싫어해도 행여나 벌을 받을 수 있더라도 충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신은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곁에서 많이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쁠 때를 미리 대비하라. 바쁘게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한가로울 때 미리 점검해 두면 지나친 행동이 자연히 줄어든다. 움직일 때의 생각을 조용한 가운데 미리 세밀하게 생각해 두면 잘못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 번거롭고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한가할 때 미리 차근차근 살피고 계획을 세워둔다면 막상 바쁜 상황이 닥쳤을 때 허둥대거나 실수하는 일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훈련을 쌓아두어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바쁘게 움직일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고요하고 조용할 때 미리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방향을 단단히 세워두면
잘못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막상 바쁘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가할 때 미리 점검해 두지 않은 채 갑자기 복잡하고 바쁜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허둥대다가 크고 작은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바쁨은 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또 고요할 때 생각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바쁠 때를 잘 살아내는 힘은 한가할 때 쌓이고 움직일 때를 잘 다스리는 힘은 고요할 때 길러집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